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고민에 빠진 박선호와 박흥주. 궁정동의 정보부 안가 책임자인 박선호는 이날 김재규의 암살 지령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 부하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을 끌어들여 결국은 저승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됐다. 그는 번개 같은 대통령 암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건만 그 뒤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오로지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나간 김재규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오기를 빌 뿐이었다. 박선호는 이기주와 김태원이 나동으로 들어간 뒤 총성이 나는 것을 들으면서 신관 2층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식당 관리인 남효주가 따라 들어왔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은 크게 벌어졌다. 나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박선호는 궁정동 본관에 있는 부장 수행비서 윤병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오늘 퇴근하지 말고 대기해. 그리고 말야, 전화는 받지도 걸지도 마. 그는 저녁 8시 20분쯤 운전사 정용화를 불렀다.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아이와 아내 생각이 났다. 크라운 차를 몰게 하여 대방동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 마당에서 7살 된 아들 동준이가 놀고 있었다. 바로 동준이를 태우고는 방배동 3호 아파트에 있는 처가댁으로 달렸다. 장모와 처남이 놀러와 있었다. 동준이를 여기에 좀 맡겨놓겠다고 한 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동준이는 여기 데려다 놨으니 이리로 와서 기다려라고 했다. 박선호는 궁정동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초조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쯤 본관에 있던 윤병서 비서가 전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는 궁금해서 본관으로 뛰어갔다. 어느 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문인데 나오다가 끊어졌다. 박선호는 상당히 고무됐다. 야,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설레게 된다. 그러면서도 전문이 끊어진 것이 불안하여 남산의 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선호는 무전기로 부장차를 불렀다. 박흥주 수행비서관이 받았다. 육군 본부 벙커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벙커로 들어간 부장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선호는 일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박선호가 신관으로 돌아오니까 한 부하가 와서 식당에서 여자 소리가 납니다 라고 했다. 그제서야 박선호는 아참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했다. 그는 심수봉, 신재순 두 여자를 신관 경비원 대기실로 데려왔다가 내자 호텔까지 모셔다 주게 했다. 자정 무렵에 윤병서 비서방으로 또 보고 전문이 들어왔다. 1979년 10월 26일 24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궁정동의 부장비서실로 들어온 긴급 전문은 정보부 통신부서에서 정승화 총장과 육군본부에서 계엄령 선포에 대비하여 수도권 부대에 출동 준비 지시를 내리는 통화를 감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통신 중에 24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박선호는 새벽 3시 30분쯤 남효주에게 걱정 하나만 하다. 이제는 내려가서 쉬어 라고 한 뒤 운전기사를 불러 남산의 중앙정보부 분청으로 달렸다. 부장 비서실에서 신종관 비서를 만나 박선호는 무슨 일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신 비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까 이 차장보께서 들렀다가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2차 장보 부속실에서 김정섭 차장보를 만났다. 그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대뜸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질책하듯 묻는 것이었다. 박선호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얼버무렸다. 김 차장보의 표정을 보니 냉정하게 굳어 있었다. 박 과장을 상대도 하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비서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생각하니 아무래도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섰다. 새벽 5시에 라디오로 대통령 유고와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흘러나왔다. 아침 6시. 그는 처가로 떠났다. 장모, 처남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선호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입장이다. 자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장모와 처남이 일제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따가 뉴스를 들어보면 알 거야. 가족들은 자결이 웬 말이냐고 울고불고 했다. 박선호는 유언처럼 당부할 말을 남기고는 아침 8시에 궁정동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기주를 불러서 상황을 물었다. 계엄군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유성옥을 데리고 와서 나동을 조사하고 갔고 지금 병력이 그곳을 경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전 11시 정보부 감찰실로부터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감찰과장실에 가니 과장은 식사하러 나가고 없었다.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이 들어오면서 계엄사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했다. 박선호는 과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2시쯤 들이닥친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재규가 이날의 거사를 아무런 사전 포석 없이 일으켰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그의 경호를 책임진 정보부 비서실 안전과 1조장 김인수 육군대위와 안전과장 장윤수의 행적이다. 이날 부장 경호 책임자인 김대위는 조원 3명과 함께 효자동의 2층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다가 남산 분청 경호상황실로부터 무전을 받았다. 1호차가 5분 전에 떠났으니 빨리 수행하라. 이때가 밤 8시였다. 김대위는 부장이 안가에서 행사를 마치고 장충동의 공간으로 귀가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경호차를 세게 몰아 장충동까지 갔으나 부장차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원래의 대기 장소인 효자동 골목으로 돌아왔다. 궁정동 안가의 쇠문은 굳게 잠긴 채 정막에 쌓여 있었다. 그는 부장이 아직도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는 경호차를 골목에 세운 채 차중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밤 8시 50분쯤 박흥주 대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희들 지금 어딨나? 청와대 쪽에서 아무 일 없나? 저희들은 효자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립문을 돌아서 육군회관으로 빨리 와. 육군회관에 도착한 김대위가 박 대령을 만나니 지금 즉시 서울 역전과 남대문에 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6번 쪽으로 오는 병력의 이동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밤 9시 15분경 김대위는 남대문이 내려다 보이는 도쿄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는 직속상관인 송웅익 기획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도쿄 호텔 앞으로 나온 송 기획관은 여기는 3조원들을 배치시킬 테니 자네는 육군회관으로 가서 부장 차만 수행하라고 했다. 정보부장 김재규의 경호 책임자인 장윤수 안전과장은 해병 간부 후보 18기 출신의 예비역 대령. 그는 퇴근하여 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 8시 50분쯤 안전원 홍성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궁정동에서 총성이 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밤 9시 10분쯤 홍성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궁정동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는데 별일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장 과장은 중앙청 근방의 부장 경호차 안에 있던 1조장인 김인수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없나 하고 물었다. 별일 없다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기획관 송웅익이 전화를 걸어왔다. 과장님, 궁정동 지역에서 총성이 있었다고 하고 데모가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도쿄 호텔로 좀 나와주십시오. 정신이 번쩍 든 장 과장이 부랴부랴 집을 나서 도쿄 호텔 앞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10분쯤이었다. 송웅익이 무전기, 권총, 기관단총을 자신에게 하나씩 건네주면서 박흥주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도쿄 호텔과 서울역에 안전원 1명씩을 배치하고 군부대의 이동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길로 장 과장은 남산으로 가서 비서실장 김갑수 준장방에 들렀다. 김 실장은 아무 상황이 없다고 태평이었다. 장 과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내려와 있는데 송웅익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육군회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 10시 25분쯤 장 과장은 육군회관에 도착하여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홍주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었다.
박 과장은 데모 사항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밤 10시 30분쯤 정보부장 차가 국방부로 옮기는 것을 따라갔다. 장윤수 과장은 국방부 주차장에 경호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3명의 경호 요원과 함께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대기하고 있었다. 박흥주 대령도 이날 밤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고 갔다. 박 대령은 김재규와 정승화 총장을 모시고 궁정동을 나와 남산으로 달릴 때 차중에서 김 부장이 어디로 가지? 부, 육본이라고 했을 때 정 총장의 제의에 호응하여 부장을 육본으로 이끌고 가는데 기여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령은 부장과 총장이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육본에 와보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겁이 덜컥 난 박 대령은 부장 경호팀을 불러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육본 벙커에서 국방부로 옮겨가 부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려고 애썼다. 장관 부속실에 앉아있을 때 한 장교가 큰 소리로 국무위원을 수행하고 온 사람들은 전부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그는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관실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했다. 부장의 현 위치를 모른 채 복도에서 1시간쯤 왔다 갔다 하던 그는 국방부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정보부장 차에 타고 무작정 기다렸다. 김재규는 이날 밤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는 경호 요원들이 많았으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고립돼 있었다. 새벽 2시를 넘어 장윤수 과장과 새 경호원들이 타고 있는 도요타 크라운 쪽으로 국방부 헌병중대장 이기덕 대위가 접근했다. 김재규 연행작전에 참여했던 그는 이제 경호원 무장 해제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 제일 선임자가 누구십니까? 자동문이 내려오더니 뭐야 하는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기덕 대위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나왔다. 위에서 좀 보자고 하십니다. 차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수군수군 하더니 누군가가 너가 가봐 라고 했다. 덩치 큰 사나이가 내렸다. 이 대위는 그를 안내하여 국방부 청사 2층에 있는 보안부대장 보좌관실로 갔다. 군무원이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 사나이는 군무원의 손을 획 뿌리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군무원이 옆으로 쓰러졌다. 힘이 장사인 이기덕 대위가 사나이의 팔을 잡았다. 사나이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방화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었고 놀이새가 후퇴돼 있었다. 이 대위는 재빨리 자신의 왼손 엄지를 상대방의 권총 놀이새 안으로 끼운 뒤에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권총을 빼 사나이의 배를 쿡 쑤셨다. 그러자 사나이는 손을 번쩍 들었다. 이 대위는 헌병소대장 신영익 중위를 시켜서 같은 방법으로 경호차에 타고 있던 두 경호원들을 불러들여 무장 해제를 시켰다. 네 번째로 유인되어 온 사람은 박흥주였다. 이기덕 대위는 박 대령을 데리고 국방부 총무과장 보좌관실로 갔다. 보좌관에게 인사를 시키니 박 대령입니다 라고 했다. 이 대위는 대령을 대위가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이 못하게 생각되어 보안부대장 김병두 대령을 모시고 왔다. 이 대위는 김 대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장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박흥주의 손이 가슴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 대위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가슴을 뒤졌다. 작은 권총이 잡혔다. 25구경 베레타였다. 탄창, 무전기도 압수했다.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던 박흥주는 차나 한 잔 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일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잠시 후 그는 슬며시 방을 나왔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부장차를 타고 남산의 부장 비서실장실로 갔다. 비서실장 김갑수 준장이 말했다. 전두환 장군이 박 비서관을 육군 본부 벙커로 보내라더군. 박흥주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한 보안사에 비상이 걸린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부장의 행선지가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장이 혹시 저를 찾으실지 모르니 나가 있겠습니다. 박 대령은 남산 정보부 청사를 나와 다시 부장차에 올랐다. 어디로 갑니까? 운전사 유석문이 물었다. 남산 순환도로로 가세. 순환도로를 거쳐 한남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갔다. 큰 집들 사이에 차를 세운 뒤에 1시간 반쯤 눈을 감고 쉬었다.
심경이 찹찹하여 잠시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다. 새벽 4시 30분쯤 그는 다시 금호동으로 차를 몰게 했다. 박흥주 대령의 집은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언덕배기에 있었다. 언덕 밑에 차를 세우고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박흥주는 한 500m를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대문을 두드렸다. 아내가 나왔다. 아내가 대문을 열어주었으나 그는 들어가지 않고 선체로 말했다. 오늘 일이 있어 못 들어가니 그냥 간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아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다. 박흥주는 더 말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고 부끄럼 타는 소년처럼 달아나듯이 차 있는 대로 뛰어내려왔다. 되돌릴 수 없는 어제가 되어버린 그 운명의 날 아침에 그는 국민학교 5학년생인 큰딸이 학급 간부로 뽑혔다고 해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고는 출근했었다.